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소개받은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선 그런 강연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AI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들었다면, 저는 좀 더 다시 ESG로 돌아가서 ESG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주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ESG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산업적 기회들에 대해서 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 인구는 약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인구가 2배 정도 증가했는 동안 세계 경제는 한 7.5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2배가 늘었는데 한 세계 경제가 7.5배 늘어났으니까 훨씬 더 풍요롭게 살게 된 거죠.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사람이 2배밖에 안 늘었는데 경제 규모가 8배 가깝게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그 불가피한 그런 일들도 많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집약도는 한 22% 정도 증가했고요. 그러는 동안에 리치 앤 푸어 갭, 더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갭들은 10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만큼 인구 증가 비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난 300년간 전 세계 대형 바다 어종의 약 829종은 이제 다 멸종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책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국내 최대 사과 경작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국내 최대 사과 경작 지역? 보통 대구 경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본인이 되게 오래되신 거예요. 되게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국내 최대 사과 경작 지역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국내 사과 경작 지역의 45%가 이미 없어지고 없어요. 사과 경작 지역. 네, 사과. 애플. 예. 사과 경작 지역의 45%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투자가들이 이게 과거에는 ESG가 이게 돈과 관련이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ESG가 자꾸 돈하고 관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가들 중에 약 67%는 어떠한 경우에든 최종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ESG적인 요소를 ESG라고 부르던 다르게 부르던 ESG적인 요소들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이런 ESG와 관련된 요소들은 끊임없이 기업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보험회사들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스위스리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인데, 최근에 이제 뮤니크리에서 다시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재보험사거든요. 리가 붙었으니까 인슈런스 회사가 RE가 붙었으니까 재보험회사거든요. 보험회사가 보험을 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을 드는 회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손해보험에서 우리가 비용을 지급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도 또 보험을 들어요. 자기들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 추락하면 큰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또 보험을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건 주로 재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리라든가 위넨리, 뮤닉리 같은, 우리나라에도 재보험사가 있어요. 코리안리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쪽에서의 데이터가 대체적으로 정확합니다. 스위스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88%의 자신들의 손실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이런 ESG와 관련된 일에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손실을 본 걸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ESG적인 요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가들이 이런 ESG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특히 이제 신입사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을 갓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ESG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을 잘 못하신다고 그래요. 신입사원이나 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에게 ESG가 뭔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볼륨이 혹시? 예. 이건 중요한 거라서 이건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ESG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ESG? Every Saturday Great. 토요일이 좋으니까요. 네, 저도 토요일이 좋아요. 글쎄요, 뭐랑 관련된 거죠? ESG요? 있을 때. 이따가 싹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 맞습니까? 기업 경영. 공부 잘하는 학생. 이거 경영 공부할 때 배운 것 같은데? 에너지 슈퍼 그레이트. 신조 신조어예요? 이거? 뭐에 관련된? 힌트는 없나요? 일렉트로닉 소셜 게임? 봤어? 하나만? 소셜 뭐 사회? 뭐죠? 뭐지? 이코노믹 소셜 그룹? 이 자수지는 무슨 약자일까요? 이 새끼. 이 자식?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 계좌 처음 들어보는 ESG. MSG 생각나요. MSG도 아니고 ESG 모르겠어요. 무슨 약자인가요? G죠. 그린? Energy saves glove. 엘레강스? 올저스? G? 굿? Environment Service Group ESG. 몰라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안나요? 이거 뭐예요? 네, ESG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야기를 해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기업이나 조직이 또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ES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SG라는 단어의 어원은 지속 가능성에 있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영문 철자를 기반으로 한 라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한 문서에서 처음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확인되는 문서는 1713년 본칼로비치의 문서에서 처음 확인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되게 복잡한 개념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숲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숲이 나무를 계속 쓰려면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빨리 벌목을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숲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시에 이 연구를 디맨드했던 사람들은 벌목업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무를 벌목해서 가구도 만들고 땔감도 해갖고 산업이 성행하게 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벌목업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다 보니까 점점 더 멀리 가서 나무를 해야 됐고, 훨씬 더 멀리 가서 나무를 하다 보니까 운송비 빼고 인건비 빼고 이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게 되니까 벌목업자들이 모여서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숲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달라 라고 해서 본칼로비치라는 학자에게 요청을 해서 지속 가능성 정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숲이 지속 가능하게 쓰게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적어도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는 천천히 벌목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은 1987년 유엔에 의해서 채택되게 됩니다. 이 1987년이 되게 특별한 해예요. 이 ESG 분야에서. 왜냐하면 1987년에 유엔에서 본칼로비치의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여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복잡한데 본칼로비치의 사상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즉 다시 말해서 미래 세대도 나무를 써야 되니까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천천히 벌목하라는 개념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98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환경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는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 특정 산업에서만 다뤄졌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주제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1987년에 유엔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채택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유엔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전쟁, 기아, 질병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 인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인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대응 못하고 인류가 돈을 공동으로 모아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를 만들어서 같이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와 같은 주제를 유엔이 전 인류적 공동의 관심사로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87년 이후로 ESG는 정책 의제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이제,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해요. 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도 가만히 생각하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 누구를 위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이 주체가 모호한데 담론이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지구와 인류 사회를 위한 것으로 두고, 그러면 지구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나 조직, 국가는 뭘 해야 되냐면 이때 나왔던 게 이 세 가지예요. 트리플 바텀 라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윤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정책이 발전을 해야 되고 한다라는 개념,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 사회, 요 세 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힘든 게 있어요. 제가 경영인들한테 물으면 여러분들도 요즘 뭐에 관심 있으세요? 이러면 경제, 환경, 사회에 관심 있습니다. 뭐에 관심 있으세요? 이러면 경제, 환경, 사회에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환경, 사회라고 쭉 이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경제, 환경, 사회,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개념이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라는 단어에 기원하고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걸 그냥 경제, 환경, 사회라 부르지 말고 그냥 서스테너빌리티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동양권에 들어오면서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니지먼트.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부르다가 2005년에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지속 가능 경영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지속 가능 경영을 도입하면서 보니까 경제, 환경, 사회잖아요. 그런데 경제 부분은 자기들이 우리가 경제는 어떻게 해요? 회계 기준은 US 갭이나 IFRS를 쓰잖아요. 비교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제를 빼자 그래요. 경제 빼고 환경하고 사회만 두자고 하는 거예요. 경제를 빼다 보니까 잠깐 왜 이러면 지배구조는 놔두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배구조는 국가별로 비교 가능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분을 빼다가 지배구조를 놔두니까 환경하고 사회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 부분은 양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G를 E하고 S, D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ESG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ESG라는 단어의 어원은 지속 가능성에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트리플 바텀 라인을 거쳐서 ESG라는 단어로 2005년 이후에 보편화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ESG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05년인데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2018년, 19년부터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글로벌이 2018년이라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S&P 같은 그런 신용평가사들,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들도 신용평가에 ESG 항목을 포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왜 ESG를 기업들에게 요구하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기업들에게 왜 ESG를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 기업 수가 4,300만 개나 있습니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GDP 대비해서 우리 글로벌 전체 GDP의 한 해 전체 GDP의 92%가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 96%거든요. 한국 기업 경영 활동이 플로우로 카운팅을 하면 당해년도 우리나라의 약 96%의 GDP를 기업 경영 활동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플로우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모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송 장비들,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들, 이 카펫들, 의자들, 책상들, 이 모든 것들은 기업에 의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결국 기업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죠. 결국 문제의 원인도 기업에게 있고 그리고 그 문제의 솔루션도 기업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ESG를 해야 된다는 보이스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쟁점 사항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ESG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아젠다예요.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아젠다고요. 예를 들어 하이네켄은 맥주 만드는 회사잖아요. 코카콜라 잘하는데 코카콜라 1.5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약 1.8리터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300리터는요. 소실되고 없어요.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최적화시키는지가 하이네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카콜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코카콜라가 정말 환경을 사랑한다면 또는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1.5리터의 물을 코카콜라를 생산하기 위해서 1.8리터의 물을 중에 0.3리터의 물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렇게 매립을 하잖아요.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철판을 잘 넣을 거 아니에요. 다 자동차가 대부분 곡선이니까. 그럼 그 조각들이 나오는데 일부는 재활용을 하거든요. 일부는 스크럽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데 일부는 버리게 돼요. 그럼 버리게 되면 이걸 갖다 이제 매립이라고 하잖아요. 매립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5톤 트럭 한 대 그 운송비 빼고 매립하는 것 자체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 아세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미국은요 86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GM 같은 이런 그 자동차 회사가 ESG를 한다는 거, 이러한 최적화를 통해서 이러한 폐기물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격 경쟁력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이건 옥수수 회사인데요. 지금 보이는 맨 밑에 있는 저 곡선이 그 사람들이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동물 사료로 필요한 옥수수 양이고 맨 위에 게 이제 바이오 퓨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옥수수 양이에요. 근데 옥수수 경작 지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다가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 이렇게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주제들에 대해서 ESG는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ESG 분야에서 최대 쟁점 사항은 정보 공시입니다. 정보 공시입니다. 기업들의 ESG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정보 공시의 투명성이 핵심이라는 게 최근 논의의 쟁점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5년 있잖아요. 2025년과 6년 사이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ESG 공시는 의무화가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워싱과 같은 그런 주제들이 있고요.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지만 ESG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Sustainability, Transparency, Reliability, Accountability, ESG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더 신뢰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 같은 그 단어들이 동시에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ESG 분야에서 좀 더 새로운 기술들을 디맨드하고 있어요. 더 어떻게 브레이크트루 할 수 없는 기술이 없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보다폰이 케냐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한 66%, 68%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한 국가에서 국영통신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은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보안 이슈기 때문에 안보 이슈기 때문에 외국의 통신사가 우리나라 통신 시장을 점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통신회사는 남의 나라 진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다폰은 남의 나라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케냐라는 나라에. 왜냐고요? 대부분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전화는 다 쓰고 있는데 은행이 없어요. 유목민들이니까 저 유목지대에 허허벌판에 갑자기 은행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붙이려고 하는데 돈을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로 돈을 붙여요. 휴대전화로 돈을 붙이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은행이 있는 데 가서 돈을 찾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케냐의 국영통신사를 누르고 해외 그런 통신사들이 보다폰 같은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극적인 패시브한 ESG보다 훨씬 더 프로액티브한 ESG에 대한 디맨드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프로액티브한 ESG를 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본 조달 비용도 90% 정도 싸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 효과들도 효율성도 88% 정도 높고 그리고 스탁 프라이스를 증가하는 걸 경험한 기업들도 한 80%의 기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ESG 분야의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우리가 흔히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ESG라는 단어하고 진정성은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성은 어떤 거예요? 그런데 by definition 진정성은 내추럴한 것들, 인플루엔셜한 것, 오리지널한 것, exceptional한 것, referential한 그런 진정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진정성 뒤에 단어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product and service, product and service, product and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by defini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테드 같은 회사죠.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노르웨이의 그 우리나라의 한정 같은 그런 회사거든요. 한정 같은 회사인데 2016년에 86% 정도 그 온실가스들이 발생했던 거에 비해서 2016년에 비해서 현재 그 2020년 기준으로 86% 정도 탄소를 감축시켰어요. 한정 같은 회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남동발전이라든가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오스테드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한정 같은 회사가 2020년 기준으로 98%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만 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ESG 분야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의 본질에서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의 목적에서 인류와 지구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공헌하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뱅크는 이런 이유에서 끊임없이 이런 지속 가능성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기업들입니다. 플랜 A, Clarity AI, Integrated Next, 인사이트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ESG를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최근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본 문제를 위해서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은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카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에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카본을 캡처하는.
그런데 카본을 캡처하는 기술을 투자했는 게 누가 투자를 했냐면 워렌 버핏이 가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예요. 석유 회사조차도 자기가 석유를 생산을 해서 페트롤리움을 생산을 해서 정유를 해서 이윤을 내면서도 카본 캡처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디포리스테이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새들라이트에서 지상을 스캔을 하거든요. 지상을 스캔을 하는데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AI 기술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장병탁 교수님이나 이렇게 설명하신 그런 이미지 기술들이 동원이 돼서 어떤 지역이 더 황폐화되어 가는지를 사전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왜 황폐화되어 가는지를 봅니다. 질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ESG 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이윤을 내잖아요. 이윤을 내면 이윤을 깎아 먹어야지 ESG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파이낸셜 퍼포먼스가 났으면 파이낸셜 퍼포먼스 번 돈을 써야지만 논 파이낸셜 퍼포먼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퍼포먼스 래깅 기업들의 이야기죠. 대부분의 이제 ESG 선도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더 높이는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ESG가 지향하는 바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문제들을 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사회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ESG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결국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Financial Materiality. 돈이 되는 곳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단지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윤이 나는 방식으로 지구가 덜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윤이 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